골드스탁론의 새로운 시대. 보다 가볍게, 보다 확실하게. 고객의 부담은 더욱 빠져야 한다. 복잡한 고민은 그만. 이젠 금리만 보자. 날씬한 금리, 연금리 과점 7%. 골드스탁론. 이 시각 시황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기대감과 경계감이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4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 시장은 예상을 좀 밑돌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만큼 시장의 경계감이 좀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지난 주말에 리커창 총리가 통화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현재도 상승권 안에서 움직이면서 상승폭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261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피 지수도 장중 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0시 24분경 2114포인트까지 떨어졌었는데요. 그래도 소폭 하락폭 만회하면서 현재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2121포인트 지나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제약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좀 빠지면서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많이 만회를 하면서 0.12%까지 현재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695포인트 지나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까지 해서 9거래일째 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 금액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152억 원 순매수 나타나고 있고요. 기간도 연기금을 통해서 12거래일째 매수가 지속되면서 쌍끌이 매수세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오늘 300억 원 차익 실현에 좀 나서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의 수급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수급도 외국인가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타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상승을 주도했던 게 바로 외국인가 기관의 또 수급이었는데요. 오늘은 하루 만에 방향을 틀면서 특히 기관에서 매도 금액 늘려가며 500억 원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각 그리고 업종별 등락률로 살펴보면서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혼조 양상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나타나면서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화학 업종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종목들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기가스 업종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현재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하락하고 있고요. 통신업종의 경우에도 좀 실적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지만 통신 장비주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수급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또 반도체 장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로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현재 원익 IPS가 7%대 강세고요. 이 밖에도 원익 테라세미콘까지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올해 OLED 장비 수주를 늘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목표가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반도체 장비주들에 많이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대감에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차도 오늘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관련해서 기대감을 받는 모습으로 일진다이아가 오늘도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우부품도 6%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기차 관련주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 포착되는 하루입니다. 자, 조선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연일 이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좀 수주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조선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우조선해양이 현재 양봉이 크게 확대되고요. 삼성중공업도 거래량 확대되면서 4%,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IMO 환경 규제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철강주 보겠습니다. 미국 법원이 한국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서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 초반부터 철강 대형주들이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코센이 8%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동부제철도 상승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태광, 동일제강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출판사 확인해 보시죠. 삼성출판사는 상어가죽이 빌보드 차트에 진입을 했다는 소식에 폭등을 하고 또 급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나는 가운데 오늘 다시금 반등에 성공하면서 7%대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율입니다. 주말 사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는 미국 무역 수지에 대해서 제로에 가깝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감을 받으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도 2원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현재 더욱더 상승폭 확대되면서 4원 20전 상승한 1,126원 10전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 살펴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좀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월요일 증시라인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말 중에요, 미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대체로 다 호재성 뉴스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에 큰 진전이 있다.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나왔죠. 향후 몇 년 안에 중국이 막대하게 미국으로부터 얻고 있는 무역 흑자를 완전히 해소하는 그런 방안까지 제시가 됐던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또 북미 정상회담도 2월 말에 하겠다. 그리고 장소도 정해졌으나 공개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베트남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모양새들도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주시장도 작년 말 대비해서 상당히 반등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도 연초에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나옵니다만 앞으로도 사실은 우리 증시도 그렇고 전 세계 증시도 점검하고 돌다리도 두들겨야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호황제들이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1월 말과 2월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자, 왼쪽에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의 김형렬 센터장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 잘 보내셨죠? 반등을 꽤 했습니다, 박사님. 그리고 대체로 투자 심리라는 측면에서도 지금이라도 좀 같이 좀 동참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그런 심리도 꽤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연초, 그러니까 첫 번째 주 정도에는 야, 올해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런 생각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는 국면인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한적인 금융 장세다라고 예. 조금 진단하고 싶고요. 예. 제한적이라는 이유는 추세적으로 못 올라간다라는 건데 예.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예. 경기 사이클이 하강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강 사이클의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요. 예. 특히 우리나라는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장기 복합 불황의 초입 국면이다. 결국 경기는 앞으로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금리를 못 올리고 또 시장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예. 또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특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한국 증시에 외국인들의 소폭 입질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 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이 빠진 주식 중에서 시장 중에서 좀 환율 펀더멘탈이 안정적이고 예. 기업 이익이 당장 위협 꺾이지 않는 그런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예. 지금 반등이 조금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불황으로 가는 길목에서 잠시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장세와 기술적인 반등이 섞여서 나타나는 국면이 1월 중순까지의 전 세계 금융시장, 특별히 신흥국 자산시장을 보시는 입장이신 것 같고, 김 센터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역시 크게 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의견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주 중국의 주요 거시 데이터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결과를 보여왔고, 예. 또 삼성전자나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어떤 4분기뿐만이 아닌 1분기, 상반기 전체에 대한 실적 전망 역시 예. 기대보다는 오히려 걱정을 더 많이 하게끔 해왔었는데 예. 하지만 전체 시장에 대한 반응을 보면 어느덧 코스피가 2100선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시장 변수에 대한 내성을 보이면서 어떤 다른 요인에 관심을 두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지난주까지 연초 이후에 가장 주요한 변화들을 보게 되면 시장 금리가 안정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도 리보 금리가 하락을 했고 또 장단기물 금리 역시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주요 채권 금리 역시 하락세를 하락세를 보이다가 예. 최근에 지난주 이후에는 다시 조금씩 오르죠. 정체되는 상황을 보였었거든요. 이 얘기는
연초까지 진행되었었던 안전자산으로에 대한 어떤 과한 쏠림이 예. 조금 이제는 눈치 보기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면 내재 가치와 비교해서 봤을 때 우려가 과하게 반응되었었던 자산군 중심으로 예. 가격 복원력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예. 이 과정에 미국 주식시장이나 우리 국내 증시가 그런 어떤 반등을 주도했었던 측면이 있다라는 정도가 지난주까지 그리고 오늘까지의 시장 상황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현열 센터장께서 금리 얘기를 하셨습니다. 고금리로 진행되던 특별히 미국 국채 10년짜리가 이제 지표금리 역할을 합니다만은 그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이제 그 빠지는 것이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두 분께는 지금 현재 장 상황에 대해서 김 박사님께서 이렇게 그 개념 정의를 해주셨으니까 그 틀 안에서 환경의 변화가 뭐가 있었는지를 좀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과연 이 반등세가 앞으로 더 지속력을 가질 건지 아니면 복합 불황의 초기 국면에서 나타난 정말로 테크니컬한 금융 장세 정도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금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고금리, 고유가 또 상대적인 고달러 가치, 달러 인덱스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신흥국 대비해서 달러 가격입니다만은 이게 사실 작년 4, 4분기를 거치면서 저유가, 저금리 혹은 달러 가치도 더 이상 뜨지 않는 특히 위안화 대비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라면 이런 이 용어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만 방송 테크닉상 좀 써보겠습니다. 3고에서 3조로 이전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 분들도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환경이 이렇게 변화한다. 그런데 우리의 시장관을 이렇게 멈춰 있다가는 상승 국면을 놓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금리가 사실 작년 이맘때도 작년 1월 말 2월 초에도 미국 금리가 많이 뜨면서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작년 하반기에도 그런 모습이 한두 번 나왔지 않습니까? 글로벌 증시를 움직이는 가장 키 팩터가 중심 변수가 금리에서 경기 쪽으로 이미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은 이전되어 있다는 점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강해지고 경기에 대한 위험이 커지는 상태에서는
이어감으로 금리는 긴축 모드였다. 그런데도 작년 1월 우리 기준으로 2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다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선진국 신흥국 할 것이 다 빠졌는데 지금 반대 입장에서는 지금은 정반대다. 경기에 대한 사항은 우양할 것에 대해서 인정하나 금융이라는 측면, 금리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작년 상황이 재현되지 않고 반대의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반론에 대해서 김 박사님께서는 경기에 대한 그것이 충분히 숙성이 됐다면 경기 하락세가 충분히 숙성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 좀 자율 반등하는 국면이 온다면 의미가 있을 텐데 아직 초입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 자체가 그렇게 적확하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김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면 예. 박사님께서 복합 불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우려가 실제적으로 크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예. 조금 다른 차이가 있다라면 현재 시장에 공급되어 있는 통화에 대한 수준과 또 정책 당국에 대한 어떤 경기 방어 수단 등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한다라면 예. 어떤 극단적으로 복합 불황에 대한 결론보다 오히려 뉴노멀에 대한 하나의 과정, 또 각국 또 선진국이나 신흥국별로 지난 10년 사이에 그 경제가 범로되었었던 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좀 더 크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예. 특히 올해 지난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금리가 튀는 양상을 보게 될 때는 말 그대로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많이 컸었었죠. 그리고 경기가 최장기간 경기 호황이 이어졌었다라는 점 등이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채권에 대한 저평가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예. 주식시장이 요동을 쳤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올해 이후에 바뀔 부분은 예.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채권만 사모으기에는 아직은 검증된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예. 올해 상반기에 여러 가지 지표가 좀 실망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하반기와 내년으로 갈수록 이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분명히 나와줄 수가 있고 또 최근에 들어서 이제 시장에서 주목할 것은 채권 간 상대 밸류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둘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 작년에는 주식이냐 아니면 채권이냐 어떤 이런 두 가지 선택에 대한 범주에서 올해는 채권 안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채권과 그렇지 않은 채권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브렉시트에 대한 노이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당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현재 미국 국채 10년 수익률이 2.7 정도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79입니다. 영국 10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1.5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가격 관점에서 놓고 보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영국 채권은 상당히 비싸고 비싼 예. 대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과정에서 그 노이즈에 과연 정책 환경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이 상황에 따라서 예.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환경 등이 우리가 그동안 걱정하고 있는 어떤 무질서한 침체에 대한 충격을 조금 낮춰줄 수 있는 여지 등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떤 순환적 관점에 대한 결론을 갖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역시 어떤 채권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재미를 봤으니 주식으로 갈 때다. 이런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는 보는데 네. 여전히 채권 대비 또 주식에 대한 상대 매력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등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를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기와 금융 간의 관계에서 금리로 대표되는 금리도 지난 4분기에는 연준이 제롬 파월 의장의 강경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금리라는 측면, 금융이라는 측면에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경기는 꺾이는 국면인 게 확실하고 그래서 지난 4분기에 2018년 4분기에 미국 주식시장도 굉장히 거칠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뒤늦었지만 제롬 파월이 자기의 말을 주워 담고 또 인내심을 갖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금융이 좀 완화된다면 반등할 수 있다는 건 인정하겠으나 네. 경기라는 것들이 더 크게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변수를 지금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3고 3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졌습니다. 그것도 이제 물론 박사님 말씀대로 하자면 경기가 안 좋아질 게 뻔하니까 유가가 빠졌다고는 할 수 있으나 그것도 어느 정도 시기는 비용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기업 실적을 개선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긍정론을 펼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경제 지표라는 게 예. 양면성을 갖고 있지 예. 않겠습니까? 유가 하락도 수요 부진에 대한 반응이지만 한편으로는 원가 절감 요인이기 때문에 모든 변수들을 양면적으로 다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예. 사실은 제가 조금 경기에 대해서 약간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번 경기가 미국 최장 경기 사이클 호황 끝에 어떤
불안한 양상, 어떤 경기가 이제 막 꺾여 내려가는 초입 예. 국면이다라는 점에서 예. 앞으로 전개될 경기가 과연 이 정체성이 뭘까? 예. 경기 사이클의 정체성이 뭘까라는 부분에 대한 상당히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위험자산 시장의 공략이 아무래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대전제를 좀 깔고 있는 거고, 예.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시장이라든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지난 4, 5년간 혹은 뭐 길게 봤을 때 한 7, 8년간 미국 경기의 호황 국면에서 그 반대쪽에 있는 신흥국 진영들 있지 않습니까? 예. 신흥국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았거든요. 예. 과거에 이제 미국 경기 호황기 때에 비하면 상당히 좀 제한적인 호황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구조적인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문이 갑니다. 예. 그거는 이제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많긴 합니다만은 금융위기 이후에는 계속 줄었거든요. 그렇죠. GDP 대비 무역 적자 비중도 줄었고,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대미 적자 규모도 꾸준히 줄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다른 중국 외에 다른 이머징 국가들이 신흥 국가들의 대미 적자가 대미 흑자가 조금 더 큰 폭으로 줄다 보니까 예.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 중국 외 지역의 무역 적자 비중이 거의 비슷해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대미 흑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커져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예전에는 조금 발견할 수 없었던 예. 미국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생기는 신흥국에 대한 여러 가지 낙수 효과라든지, 또 신흥국에 대해서 달러를 조금 공급해주는, 뿜어주는 그런 달러 공급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경기 부양 효과라든지 경기를 끌어주는 선진국의 힘이 과거보다는 신흥국에 대해서 조금 약해졌다라는 지금 의문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둔화된 걸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양적 성장 둔화 과정, 그리고 미국의 순환적인 경기 하강, 초입 국면에서의 어떠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세계 경기가 흘러갈지 모르는 예.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서 당장 그렇다고 경기가 지금 뭐 어떤 쇼크에 의해서 경기가 급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금리 하락과 말씀하셨던 금융 컨디션의 개선, 유동성 여건의 개선, 통화 긴축의 어떠한 그 강도의 완화, 이런 금융 컨디션의 개선 부분에 일단 시장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금융 컨디션의 개선에 의한 주가 상승, 위험자산 가격의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려면 역시 다시 돌고 돌아서 백투더 베이직으로 경기 쪽의 사람들은 이제 관심을 가질 거다. 그래서 1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그동안의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과 금융 여건의 개선에 대한 시장의 가격 복원력이 이제 발현이 됐습니다만은 달이 바뀌어서 2월 정도 되면 다시 중국 경기 지표, 또 지금도 막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속보치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또 미국 경기 지표, 그리고 또 기업 어닝, 이런 본질적인 주식시장의 품질과 관련된 본질적인 펀더멘탈에 다시 집중하다 보면 이게 금리 하락이라는 것이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나오는 거고, 결과물로서 유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실망감이 한 번쯤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국면이 1사분기의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의 어떠한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엎치락 뒤치락이라는 게 사실 수위를 이렇게 낮춰가면서 엎치락 뒤치락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네네. 자, 유가의 하락 지금 53달러 80센트입니다. WTI 기준으로요. 이것이 과연 김 박사님 말씀대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는 결과물일 수도 있는데, 경기라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동전의 양면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향후 2분기, 3분기 이후에 경기에 도움이 되는, 그 경기라는 게 사실 기업의 이게 총합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이제 부정적인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우선 뭐 수요에 대한 문제에서 비롯되는 거라면은 말 그대로 걱정을 해야 됩니다. 결국 유가라는 거는 전 세계 뭐 인플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지표이고, 그런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을 때 수요 활동이라든지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예. 시차를 두고 결국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수요에 기반을 둔 이번의 문제다라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다라고 예. 보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유가 상황은 오히려 산유국들의 감산 이행이 그렇게 썩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 예. 그리고 현재 미국 내 정제 시절이 가동률을 계속적으로 높이면서 가격에 대한 어떤 하방 압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즉 다시 말해서 수요 쪽 문제보다는 공급단에서의 문제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1분기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유가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지난해 하반기에 있었던 변화가 수요에서의 문제냐 아니면 공급단에서의 문제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 보고, 만약 공급 쪽에 있어서의 문제였다라면은 적정 유가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 관련된 영향이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체크해 둘 필요가 예. 있는데 당연히 정유나 화학 쪽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4분기도 문제가 되겠지만 1분기, 2분기에도 최근에 유가는 회복됐다 하더라도 마진의 회복은 전혀 발견되고 있지가 않거든요. 대신 이 영향이 과연 우리 제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아까도 잠시 말씀을 하셨었지만 우리가 기업의 내재 가치라는 거는 수익성 지표 그 ROE를 COE로 나눠서 우리가 산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즉 쉽게 말하면 수익성 지표를 비용 지표로 나눠서 우리가 다루게 예. 되는데 지난 12월과 연초까지는 이 ROE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었죠. 뭐 실적이 안 나올 것이다, 어닝 쇼크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분자에 해당되는 것들의 숫자가 떨어질 거라는 공포가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주식이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반대로 COE에 대한 문제를 지금 고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COE는 쉽게 말하면 자기 자본 비용에 대한 부분에 해당을 하는데 예. 이는 일반적으로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에다가 채권 금리를 적용해서 우리가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보셨던 것처럼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분모에 해당되는 COE가 낮아지게 되니까 비용. 그렇죠. 예. 비용이 떨어지게 되니까 타겟 내재가 이제 타겟 PBR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르는 현상.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떨어져서 마치 주식이 싼 것처럼 느끼는, 그게 착시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 그런 정도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2주 사이에 뜬금없이 올라가는 주식들을 보다 보면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실적 전망도 조선, 좋지 뭐 이런 거 않다라는 나오죠. 화학이라든지 예. 이런 주식이 자꾸 움직이게 되는 거는 그 해당되는 산업에 대한 어떤 변화가 긴박하게 변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던 논리가 시장에서 영향을 주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그 자체, 물론 이제 기업을 뭘로 이제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할까에 따라서 얘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기업의 내용 그 자체보다도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유가라든지 금리 이런 것들이 빠져주기 때문에 좀 싸 보이는 그런, 사실 그걸 뭐 착시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언제나 투자라는 게 싸 보이는 주식들이 많이 있을 때 저점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두 가지 유가와 금리라는 측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주가의 어떤 저렴함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킨 기간이었기 때문에 반등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달러입니다. 사실 김 박사님도 이제 달러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신흥국 작년에 굉장히 거칠게 뭐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터키 할 거 없이 대부분 취약한 신흥국들이 굉장히 그 힘든 1년이었는데 그 언저리에 있는 국가, 뭐 브라질이 조금 궤를 달리합니다만은 지난 주말에도 저희 방송에다 말씀드리면서 서로 놀랐습니다만은 보베스가 사상 최대치예요. 그리고 브라질 국채도 상당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 달러의 일방적인 강세와 그로 인한 전 세계 신흥시장 내지 위험자산 쪽으로의 달러의 유입의 감소, 기근,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작년보다는 덜 해도 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가 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일부 동의하고요. 예. 그 일단 가장 그 달러 가치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 예. 연준의 통화 정책이 올해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뭐 6월에 한 번 정도 인상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예. 전제를 한다면 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의 국제금리 상승과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달러의 강세 압력은 일단은 뭐 해소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조금
금융적인 측면, 통화 정책적인 측면이고요. 반대쪽에 또 달러를 움직이는 요인이 있는데 올해는 이 두 요인이 충돌하지 않을까. 그 반대쪽의 요인은 이제 실물 쪽의 요인입니다. 예. 네, 그래서 환율 역시 이 금융적인 요인, 통화 정책적인 요인과 실물 요인에 이제 그 힘겨루기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는데 통상 경기가 꺾일 때, 글로벌 경기가 꺾일 때 좀 심하게 꺾이면 달러는 뭐 무조건 강세로 가고요. 그렇죠. 안전 통화기 때문에 리스크의 점중이라고 보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유가도 떨어지고 뭐 달러는 강해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경기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전개될 경기의 어떤 성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달러 가치가 일단은 미국 통화 정책의 어떤 완화적인 스탠스, 비둘기적인 스탠스에 일단은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96에서 달러 인덱스가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적인 강세가 이제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고 경기에 대한 부분은 이건 좀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중국 경기가 혹시라도 하드랜딩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경기가 또 추가적인 어떠한 실망을 준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불확실성 자체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스탠바이 하면서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싱이 당장 되기에는 달러에 아직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당분간 달러 인덱스는 상당히 방향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변동성만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도 단기적으로는 신흥시장 쪽에 일시적인 자본 유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52주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만 96.36인데 사실은 최근 들어 좀 반등하다가 조금 멈춰져 있습니다만은 고점 대비해 보면 얼마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그 달러 강세의 추세가 전환됐다라고는 저 차트만 놓고 보면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국면인데 한 가지 힌트는 저 달러 인덱스라는 건 뭐 여전히 유로라든지 파운드라든지 엔에 대한 인덱스라는 성격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선진 통화에 대한 인덱스니까 사실은 위험 자산, 특별히 우리 시장이나 중국 시장을 투자하고 모니터링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신흥국 대비 달러 인덱스라고 할까요? 달러 가격이 더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위안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달러당 7위안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작년에 꾸준히 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제법 많이 빠졌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달러를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뭐 이번 그 지난해 이후에 계속적인 위안화 약세 부분이 진행되어 왔고 중국의 정책 당국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방어 의지가 강하다는 점들은 강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근에 나오는 중국의 거시 지표 등은 왜 위안화가 약세인지를 결국 증명하는 듯 결국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향후 위안화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거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중국 정부에 대한 방어 의지 정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 볼 수가 있는데 그 시점 자체는 어떤 단기간 측면보다 오히려 3월의 정치 행사나 양회라든지 이 시점서부터 어떤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신흥 통화에서 미칠 위안화에 대한 어떤 그 약세가 조금 진화되는 거는 1분기보다는 2분기 이후에 조금 우리가 고려를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도 이를 정책적으로 변화를 줄 것이냐 아니면 실물의 변화를 기다릴 것이냐는 조금 두고 볼 만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 봅니다.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선진 통화 간 상대 비교를 볼 수가 있는데요. 달러가 그동안에 이제 강세 기조를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엔화와 유로화는 조금 서로 엇갈린 양상을 보였거든요. 근데 올해 연초에 엔화가 상대적으로 또 강세를 보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올해로 인해 이제 그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가 중립금리에 도달할 경우 과연 정책 기조에 대한 선회가 있을 것이냐. 이것에 이어서 이제 연쇄적으로 BOJ와 ECB에 대한 어떤 변화 가능성에서도 고민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기 침체라는 거는 미국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 다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들 역시 그러면 그런 경기 침체에 어떤 수단과 방어 수단을 갖고 있느냐를 계속 고려해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같은 상황에서 지금 브렉시트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 어쨌든 올해 하반기에 22 총재가 바뀐다는 것들은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가 아무리 경제 지표가 좋지 않더라도 그렇게 약세에 대한 폭이나 그렇게 클 거라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떤 지금보다는 약간 조금 제한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정체될 가능성에 대한 것들 정도만 고려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달러 강세가 멈춰 있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신흥국
자산이라든지 위험 자산에 대해서 비교적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는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대체로 유가, 금리 또 달러의 향배에 대해서 두 분께 각기 다른 스탠스의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김 박사님이 부정적으로 보시는 이 경기에 대한 스탠스는 굉장히 강경하시고 우리 김 센터장님께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 금융 조건이라든지 주변 상황에 대한 호재의 인식은 경기에 대한 인식보다는 좀 덜 긍정적이신 것 같다는 게 저는 느끼는데 시장이 그래서 아마도 이 기술적인 반등보다 더 올라가려면 아마도 경기가 좀 터닝하는 모습도 지금까지 다루었던 이 유가라든지 금리 그리고 달러의 향배가 우리 투자자들에게 더 확실하게 완화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믹스가 돼야 아마 더 추진력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펀더멘탈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좀 해보고요. 재료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갈등, 그게 패권 전쟁으로 이어지고 뭐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작년 2월 경서부터 쭉 이어졌습니다. 그게 11월 말에 부에노스아이레스 회담 이후에 일단 휴지기를 갖고 또 지금 들려오는 뉴스 플로우는 상당히 긍정적인 봉합의 국면으로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작년에 그 거친 하락세를 돌이킬 수 있는 재료로서 부족하냐 그런 반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본질은 저는 조금 계속 좀 고지식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괜찮습니다. 네. 경기라고 봅니다. 그 미중 무역 분쟁도 역시 경기 틀 안에서 봐야 되고요. 사실은 500억 달러에 대한 25% 관세율을 지금 다루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2천억 달러에 대해서 10%를 그렇습니다. 유지할 거냐, 예. 아니면 수가 틀리면 서로 25%로 이제 올릴 거냐, 이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이 감면해준다 10% 네. 것도 다시 원상 회복한다라는 그런 설들도 좀 나오긴 네, 해요. 뭐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일단은 그 분명히 팩트 체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예. 거고요. 근본적으로 이 코아 500억 달러에 대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거기까지는 지금 나가지 못한 상태. 예. 양국이 이제 나가지 못한 상태고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느냐. 묵직한 악재가 양국의 어떤 그 단순히 그 관세율의 문제가 아니고 양국 교역이 얼어붙고 네. 그로 인한 2차, 3차 파장 부정적인 효과들이 이제 일파만파 갈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제어를 받고 예. 해소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냐 아니냐라는 이제 관점에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일단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만은 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조금 근원적인 타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국의 패권 경쟁이라는 것이 원론적으로 서로가 양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 예. 중국은 가능하면 수용할 건 수용하면서 최소한의 어떠한 그 부정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을 쓰면서 시간을 좀 끄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말에 나왔듯이 1조 달러의 이제 미국 제품을 수입을 확대하면서 또는 이제 또 지적재산권에 대한 미국의 민감한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예. 거기에 따른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자체가 글로벌 경기라든지 미국과 중국의 근본적인 경기 트렌드를 바꿀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것도 양국 간의 무역 분쟁이나 이런 게 세계 경제가 그 완만하거나 아니면 상승 국면을 거을 때 악재가 해소됐다면 장은 폭발력을 가지고 다시 원상 복원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시기를 1년 동안 소모하는 가운데서 경기가 떨어지고 있는 국면에 그것도 그 미완의 봉합 정도라면 그 파괴력은 그렇게 기대할 만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이시고요. 김 센터장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미국과 중국의
어느 한쪽에 서서 이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걱정이 커질 수밖에는 없겠지만 사실 제가 보는 거는 미국이나 중국 둘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과연 양측이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그 답을 찾는 과정이 조금 많이 거칠고 또 우리 금융시장이나 이런 데 많이 부담을 주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전에 뭐 여러 가지 뎁스한 자료에서 이제 나왔지만 그 세계은행의 밀라노비치가 제시했었던 엘레펀트 곡선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예. 현재 지금 가장 소득이 저조하고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는 주체는 선진국의 중하위 계층이거든요. 결국 지금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의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신흥국의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그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 결국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트럼프나 지금 선진 주요국들이 제시하고 있는 보호주의가 쉽게 사라지지는 예. 않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큰데 과연 이 협상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신흥국 중산층에 예. 영향을 줄 것인가 아니면 선진국 중산층이나 최상위 계층에 영향을 줄 것이냐 누구에게 문제를 일으키냐에 따라서 이 협상 과정이 호재냐 악재냐를 조금 구분짓는 예.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의 협상은 2월 말 3월 초까지 이제 기안부 휴전 상태에서 이 단위를 그 타이틀을 좀 높여가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차관급에서 베이징에서 비교적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평을 하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 화면에 나왔던 중국의 류호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협상단이 이제 워싱턴으로 가죠. 그러면 이제 문희신을 단장으로 한 미국 대표단과 협상을 통해서 최종안을 양국 정상에게 보고할 것 같고 그것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보는 관측통들도 많이 있어요. 북경에서 대충의 결론은 봤을 것이다. 워싱턴에서 그 대충의 결론에 대한 확인과 보강의 절차를 거칠 정도지 지금 아무것도 없이 워싱턴에서 무언가 새로 시작하는 단계는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많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 게 그 결정권을 사실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변화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긴장감을 늦춰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슈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내부 얘기인데요. 작년 내내 우리 경제의 화두는 우리 경제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을 좀 더 고려해야 된다. 기업을 좀 더 챙겨야 된다. 자영업을 좀 더 챙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기조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쪽 공정경제 이런 쪽으로 가 있는 상황인데 연초부터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잖아요. 기업으로 많이 가고 또 새로 임명된 홍남기 부총리도 상당히 진일보된 발언도 하고 대통령도 기업의 현장들을 많이 가고 하물며 현대차 세일즈맨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내부의 변화는 과연 우리 자본시장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줄 건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뭐 한국 경제 뭐 사실 본질적으로 지금 가장 우리 증시의 키 팩터죠. 예. 예,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뭐 우리나라 기업 이익만 좋아진다면 뭐 사실 외국인 없이도 우리 내국인만으로도 주가를 올릴 수가 있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정말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한테 좀 배짱을 튕기면서 이 가격 못 팝니다. 이렇게 살려면 좀 줄도 세우고 뭐 제한도 주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튕기면서 좀 주식을 팔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꿈도 꿔봅니다만은 참 현실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부가 다시 한번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 소득주도 성장 이런 균형 감각을 다시 한번 재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의지를 좀 비쳤다는 점에서는 시장이 기대하는 바가 좀 큰 것 같고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사실 그 바라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는 지금 뭐 우물에서 숭늉을 구하는 그런 격이 아닌가. 네, 너무 좀 성급할 수가 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 경제 사이즈라는 게 뭐 정책을 한두 가지 바꿔서
경제 성과가 갑자기 달라지고 경기 지표가 점프업하는 이제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진득하니 어떤 구조적인 변화의 관점, 건전한 어떤 경제의 어떤 그 예. 변화에 차근차근히 어떻게 변화를 할 건지라는 부분에서 시장이 이제 조금씩 인정을 하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뭐 네. 그 평가에 대해서 그 확정적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걸 평가하고 인식하는 데까지는 예.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어찌 보면 잘 되고 여유 있을 때 경기를 더 살리고 물론 이제 그 외의 부분도 챙겨야 될 부분이 많아서 정책이라는 게 항상 선호의 문제, 가치의 문제를 따지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김 박사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정부가 저런 스탠스의 변화를 보이는 것도 결국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보이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김 센터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그런 기조 자체는 현 예. 정부 이제 임기 말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인 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재정 수지에 가장 크게 기여를 많이 한 것이 결국은 산업계 기업이었었는데 이 누적되어 있는 재정 수지에 대한 지출 과정에서는 지나치게 기업에게는 지원된 맛은 좀 없었었다라는 거죠. 네. 배터리라든지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성장 산업에 대한 내용을 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지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알아서 하라라는 식으로 그냥 방치시켜두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성장 산업을 하게 되면 이는 하나의 위험 자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만약에 1조짜리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 1조를 몇 년에 태워서 장부에 반영을 시킬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위험 자본에 대한 부분에 어떤 소모 어떤 비용을 투하하게 되면은 그에 비례해서 다른 비용을 절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정부도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위험 자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안을 정부 스스로도 고려해 두는 것이 필요하고 네. 그래야만 정부에서 얘기해 왔었던 어떤 고용 창출 효과나 이런 요인 등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냥 한번 궁극적으로 이것은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거니까 기업이 한번 알아서 해봐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떤 방치하는 식에 대한 어떤 정책 유예나 규제 완화 정도에 그친다라면 실질적인 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위험이 더 크다고 규제는 봅니다. 아주 혁신적으로 풀되 또 적극적인 산업 정책도 병행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두 분께 간단하게나마 한 줄 평을 좀 들으면서 오늘 토론을 마감을 할까 합니다. 김한진 박사께 먼저 드리죠. 예, 올해는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가 그 조금 어떤 성격으로 우리 시장에 부담을 줄지 혹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를 확인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예.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주식시장은 상당히 그 종목별이라든지 네. 어떤 그동안 지나치게 빠져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러한 좀 그 시장의 그래도 운신의 폭이 그나마 작년보다는 조금 넓어지는 그래도 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네. 생기는 그러한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그나마 훈훈하게 해주셔서 마음의 위안이 좀 됩니다. 김 센터장께 네.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반등 국면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 과정에 다소 이 전략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세이브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이브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키다, 방어하다라는 의미들도 있지만 모으다, 저축하다라는 의미도 조금 갖고 네. 있습니다. 뭐 시장이 여전히 반등 국면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시각은 유지하되 사실 자주 있는 반등이 또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 과정에서 조금 모아나가는 방식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모으는 게 생각합니다. 현금을 모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주식을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부담이 된다라면은 현금화하는 것에 대한 관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예. 지금 장세에서 뭐 하나 특정 주도주가 수익률을 전부 한 번에 안겨주는 경우는 나오기 오히려 드물다라는 거죠. 1년 내내 정말 짜투리 수익률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차근차근. 모아야만 연간 전체에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고민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교적 긍정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시황관을 보여주시던 김형렬 센터장께서는 보수적인 결론을 내려주셨고 김한진 박사께서는 보수적인 시황관을 주시면서도 비교적 여러분들에게 위안을 주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셨다는 게 또 오늘 토론의 묘미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경기와 금융. 경기는 우하향하는데 금융은 반대 방향, 그러니까 완화적인 스탠스가
예상된다라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어느 만큼의 위험 자산과 어느 만큼의 안전 자산을 믹스해서 갖고 가야 될지가 올해 내내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숙제와 저희들의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 그리고 교보증권리서치센터의 김영렬 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월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인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에도 증시라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